Maldini. Maldini. 2005년 5월 25일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결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밀란은 전반전에 3번 골을 넣으며 우승에 성큼 다가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리버풀은 3골로 응수하며 경기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영국팀이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경기가 특별했던 점은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평소에 거의 골을 넣지 않던 파올로 말디니가 경기 첫 번째 분 막판에 안드레아 피를로의 크로스를 완벽히 마무리하며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팬들은 특별한 경기를 보게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이탈리아 수비수의 커리어에서 결승전 득점은 매우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는 늘 상대가 득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임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파올로 말디니는 그의 축구 여정 동안 스포츠 장수의 본보기이자 충성심과 명예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그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파올로 말디니는 1968년 6월 26일 단순히 축구 가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클럽, 즉 밀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체자레는 로소네리 유니폼을 입고 12년 동안 활약했으며 팀의 주장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았고 이후 감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 아들 파올로는 10살의 나이에 밀란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디니가 16살에 첫 번째 팀에 합류한 것이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어린 나이에 성인 축구에 데뷔한 것은 전적으로 파올로 자신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84대 85 시즌에 그는 밀란과 함께 이탈리아 청소년컵에서 우승하며 자신이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 시즌 동안 우디네세와의 경기가 성인팀에서의 유일한 출전이었지만 당시 감독 닐스 리드홀름은 젊은 수비수의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새 축구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파올로는 밀란의 주요 선수로 자리 잡았고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착용했던 3번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인 파올로 말디니는 이후에 2시즌 동안 정기적으로 선발 출전하며 유럽 대회에 데뷔했지만 당시 밀란은 여전히 우승 경쟁에서 멀었습니다. 또 한 번 리그 5번째 자리에 머문 후 리드홀름 감독이 물러났고 클럽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소네리의 새 야심찬 회장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87년 여름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감독아리고 사키를 임명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 철학을 도입했으며 특히 수비 라인에 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우로 타소티, 프랑코 바레시, 그리고 젊은 말디니는 밀란을 챔피언으로 도약시키는 믿음직한 수비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스타인루드 굴리트와 마르코 반 바스텐의 영깁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로소네리의 수비는 특히 돋보였습니다. 사키 감독의 팀은 세리에 A 30경기에서 단지 14골만을 허용했고 그 결과 단 2번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살의 나이에 파올로는 자신의 첫 번째 스쿠데토를 차지했습니다. 시즌 중 그는 이탈리아 대표팀에 데뷔했으며 880년 유럽 챔피언십에 참가했습니다. 서독에서 열린 대회에서 스쿠아드라 아추라는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혔지만 중결승에서 소련에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디니는 나이에 상관없이 주전 선수로 활약하며 대회에서 4경기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그의 수비 파트너인 프랑코 바레시 덕분이었습니다. 젊은 파올로에게 바레시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위대한 밀란의 주장인 바레시는 체격이 크지 않았지만 경기 흐름을 정확히 읽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식을 어린 동료에게 전수했습니다. 말디니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프랑코는 나에게 있어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경기 방식과 훈련 태도는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레시는 공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으며 수비수로서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이는 찾기 어렵습니다. 첫 스쿠데토 우승은 밀란 팀에게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88대 89 시즌 사키의 팀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성과 인정을 얻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컵에서 로소네리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대파했고 결승전에서는 스테아를 꺾으며 손쉽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밀란의 성공에서 또 한 번 중요한 요소는 수비였습니다. 대회 전 기간 동안 단지 3번만 골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다음 시즌에 유럽 챔피언스컵에서도 실점 수는 동일했고 사키의 강력한 팀은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더 험난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 한 번의 유럽 챔피언 타이틀, 이탈리아 대표팀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밀란 선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올로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이탈리아의 7경기를 모두 뛰었고 대회의 베스트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스쿼드라 아추라는 처음부터 소중한 트로피를 차지할 것을 기대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팀은 5번의 무실점 승리를 연달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중결승에서 그들을 멈춘 것은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었으며 그것도 승부차기 끝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게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월드컵 이후 밀란 역시 결과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키의 이탈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90-91 시즌 동안 팀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큰 성공도 다시 이루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스컵에서는 마르세유에 의해 8강에서 탈락했고 세리에에서는 삼프도리아에 뒤처졌습니다. 산시로에서의 그의 첫 스쿠데토는 결과적으로 아리고 사키에게 있어 유일한 우승으로 남았습니다. 푸지냐노의 악마라 불린 그는 선수들과 베를루스코니와의 갈등 속에 밀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클럽의 미래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키는 우리의 정신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축구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법 같았습니다. 라며 말디니는 따뜻하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바로 아리고 아래에서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사키의 후임으로 온 파비오 카펠로는 팀을 기존 수준에 머물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밀란을 이탈리아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5해 동안 그는 로소네리와 함께 4번의 스쿠데토와 1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아리고가 토털 축구 철학을 고집했다면 카펠로는 안정성과 결과의 꾸준함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밀란은 화려한 경기를 펼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의 기간 동안 밀란은 5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무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로소네리는 단 21번만 실점을 허용했을 만큼 말디니와 그의 동료들이 이끄는 수비는 경이로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카펠로가 밀란 감독으로서 거둔 가장 유명한 승리는 그의 스타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이전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마르세유에 패배했던 이탈리아 팀은 93-94 시즌 다시 결승에 올랐고 그곳에서 진정한 축구 축제를 펼쳤습니다. 로소네리의 상대는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환상적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그래서 밀란은 분명히 약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밀란은 위대한 네덜란드인의 드림팀을 4대 연기라는 굴욕적인 스코어로 격파했습니다. 94년은 파올로에게 완전한 성공의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또 다른 월드컵에 큰 야망을 품고 참가했으며 이전 유로에 불참했던 아쉬움을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만회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금메달에 단 한 걸음만 못 미쳤습니다. 이탈리아의 승리는 결코 쉽거나 확신에 찬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결승까지 올라갔고 승부차기에서 브라질에 패배했습니다. 말디니는 이번 대회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상징적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에 그는 발롱도르 후보 명단에서 3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수비수에게 이런 결과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파울로는 많은 선수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경기를 깊이 이해했고 완벽한 태클을 구사했으며 수비수로서는 매우 드물게 거의 반칙을 하지 않았습니다. 96년 여름 카펠로가 밀란을 떠났고 말디니도 함께 떠날 뻔했습니다. 그의 전 이탈리아 대표팀 동료였던 잘루카 비알리가 첼시로의 이적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안을 고민했었어요. 저에 대해 말해준 몇 가지가 정말로 감동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시 제 마음에 클럽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가 떠날까 고민했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라고 이탈리아인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올로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나 파비오가 떠난 이후 밀란은 위기를 맞았고 로소네리는 2시즌 연속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돌아온 카펠로도 이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한편 바로 이 시기에 말디니는 은퇴한 보레시로부터 주장 완장을 물려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조금 전 프랑코는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주장직을 파올로에게 넘겼고 말디니는 유로 96의 주장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륙 대회도 스쿠아드라 아출에게는 또 한 번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꽤 좋은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에게 다음 월드컵도 큰 성공을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체자레 말디니가 감독으로 팀을 이끌었고 필드 위에서는 그의 아들 파올로가 팀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쿠아드라 아추라는 그리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룹 스테이지는 무난히 통과했고 16강전에서 노르웨이를 제압했지만 프랑스와의 치열한 8강전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의 실패를 파올로는 밀란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속된 부진 끝에 로소네리에게서 큰 도약을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었지만 알베르토 차케로니 감독의 지도 아래 98-99 시즌에 스쿠데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몇 년은 밀란이 정상에 오래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99-2000 시즌의 셋째 자리는 그 다음 해 6째 자리로 추락했고 이는 감독직에서의 여러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밀란의 실패는 2001년 가을 카를로 안첼로티가 부임하면서 비로소 멈췄습니다. 그는 빨강과 검정의 역사에 새로운 성공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클럽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대표팀에서 파올로는 또다시 트로피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2000년 유럽 챔피언십에서 이탈리아는 정말로 화려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기에서 주요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스쿠아드라 아추라는 또 다른 우승 후보인 네덜란드 대표팀을 꺾었지만 결승전에서 다시 프랑스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이탈리아는 후반 추가 시간 3분까지 리드를 유지하며 트로피를 손에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실뱅 빌토르가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에게는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장 103분에 다비드 트레제게가 황금골을 터뜨려 프랑스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때까지 파올로는 대표팀에서 12년간 뛰며 100경기 이상을 소화했지만 그는 한 번 더 국제대회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말디니에게 큰 실망을 안긴 네 번째 월드컵은 그의 최악의 대회로 남았습니다. 스쿠아드라 아추라는 논란이 된 심판 판정 속에서 첫 번째 플레이오프 라운드에서 탈락하며 한국에게 패배했습니다. 파올로는 국가대표팀 경력을 마무리할 때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126경기에 출전해 7골을 넣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선수는 34살이었고 곧 클럽 경력도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축구 여정에서 새로운 대단히 성공적인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적응의 한 해가 지난 후 안첼로티가 이끄는 밀란은 화려한 유럽 시즌을 보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소네리의 여정은 험난하고 길었으며 유벤투스와의 결승전은 극도로 긴장감 넘쳤습니다. 0.0 무승부는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밀란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올로는 이미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인정받았고 발롱도르 후보에서도 세 번째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34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2003-2004 시즌은 다시 한번 로소네리에게 성공적이었습니다. 5년 만에 그들은 스쿠데토를 차지했으며 이는 말디니 경력에서 7번째이자 마지막 우승이었습니다. 밀란의 주장은 세리에 A 올해의 최고 수비수상을 받으며 나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명인의 실력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파올로는 이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동작을 예측하는 능력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공 가로채기와 깊이 있는 축구 이해력. 그는 단순히 과거의 공로로 경기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디니는 여전히 최상위 수준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안첼로티의 밀란이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한 것은 규칙의 예외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밀란은 주로 컵 대회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유럽 대회에서의 성공적인 경기력으로 입증했습니다. 유벤투스를 꺾은 지 2년 후 로소네리는 리버풀과의 악명 높은 이스탄불 결승전에서 패배했으며 이 경기에서 말디니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년 후 그들은 레즈에게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38살의 이탈리아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역대 최고령 주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유럽 최고의 대회에서 5번째 우승을 거두었는데 이는 축구 역사상 몇몇 선수들만이 이뤄낸 대기록입니다. 놀랍게도 그 경기 이후 파올로는 밀란에서 2시즌을 더 뛰었으며 팀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범적인 스포츠 정신, 엄청난 열정, 그리고 축구에 대한 사랑 덕분에 그는 41살 생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밀란은 피오렌티나를 2-0으로 꺾으며 세리에 A 세 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위대한 주장으로서 사랑하는 팀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24년간의 선수 생활과 공식 경기 1000회 이상 출전. 이 숫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기록이며 진정한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말디니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진정한 스포츠맨의 표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축구 선수 경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밀란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파올로의 축구 여정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진정한 축구 신사이자 한 팀의 색깔에 평생을 바친 충성스러운 선수였으며 전설적인 주장으로 남았습니다. 말디니는 단순히 밀란의 상징이자 대표 선수가 된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밀란 그 자체입니다. 팀의 힘, 품격, 그리고 위대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